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최근에 나와 있는 뉴스 기사들을 쭉 보면서 지난번에 했었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건설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제 생각을 조금 더 확신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동산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많이 느꼈던 건데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자위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동산이 앞으로 오를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누군가는 바로 오른다라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저 사람 성향상 이제 언젠가는 오른다는 얘기할 거야 라고 사람을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 경기 활성화라든지 기타 이제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을 한번 설명해 보면서 과거의 상황과 한번 빗대어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이제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동안 꾸준히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마 계속 반복과 반복, 뭐 좀 새로운 얘기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시장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흐름이라는 거는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있는 것에 하나 더 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얘기, 지난번에 들었던 얘기의 반복, 새로운 얘기 추가 이러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한번 느껴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방송 자체가 그런 것들이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2025년도에 대한 전망이 나왔었죠. 계속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모아봤더니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2025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 전문가들의 90%가 서울 아파트값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2025년도의 집값, 상반기에는 눈치 보다가 하반기에는 상승 전환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27, 8년 정도 됐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것 같은데, 물론 초창기 한 10년은 얼치기 같은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거였겠죠.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깊숙이 빠져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투자하고 이랬던 게 한 7, 8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느끼는 아주 재밌는 감정은요. 전문가들의 전망, 저를 포함해서 전문가들의 전망은 믿지 말아야 된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도 오늘 보면서 조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2025년도 부동산 시장의 전망, 전문가의 90%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냐고 얘기를 했냐는 거죠. 항상 사람들은 직전에 있는 상황을 근거로 놓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생각을 하는 버릇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심리학에서 나오는데요. 그걸 갖다 기준점 효과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전의 상황이 미래 전망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직전의 상황이 서울 아파트가 오른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자, 그리고 지방 아파트가 오르고 다른 아파트가 오르고 전국이 오르는 가운데에서는 그해 말에 나오는 전망은요, 내년에도 비슷할 듯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제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솔직히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2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요. 그 말이 맞을 수가 없어요. 구조상으로. 그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서울이 많이 오르면 정부 입장에서 문제고 지방이 많이 떨어졌으면 지방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문제고 바로 이것들 때문에 정부가 또는 누군가가 무언가 정책을 만들어서 행동을 하면서 그 다음번에 시장을 변화시켜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 90%를 얘기하셨지만 저의 경우는 조금 반대의 경우로 생각을 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에 한 표를 던지질 못하겠다. 왜? 그 다음에 나오는 대책은 뻔할 테니까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하반기 상승 전환 가능성이라는 게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무언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상반기에 굉장히 특별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상저 하고로 예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20%나 급등했는데 또 오른다고 하면서 분양가 상승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집값이 오른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서울 전셋값 상승, 7명이 아마 전망을 했던 모양인가 봐요. 전원이 올랐다, 오른다. 그 다음에 지방 집값은 약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동일한 현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대출 규제로 못 사니까 서울 수도권의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언급을 하는 거겠지만 전체 내용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월세 가격의 상승만 비슷하게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양 쌓인 지방 집값은 약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약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대해서 무언가 새로운 얘기가 만들어지면서 정책 전환 또는 지방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한 대책이 2025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꾸 의문을 가지거나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왜 그러냐를 보게 되면은요.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년에 20%나 급등했는데 분양가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심상치 않은 시장의 분위기라고 하면서 서울의 악성미 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인천 검단의 사업비 같은 경우 올라서 공사비 엄청나게 오른다.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공사비가 오르기 때문에 분양가가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쳐놓고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을 저는 못 본 것 같다. 저는 투자 오래 하신 분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시기에 나타나는 게 이 오히려 분양가가 오르게 되면은 너무 높은 가격에 사람들이 주춤하기 마련이고 이 주춤하기 마련할 때 미분양이 증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올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될 포인트는 앞에서 보셨던 상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미분양의 증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얘기를 한다는 거죠. 미분양이 늘어나면 여러분들이 과연 사실까요? 분양받으실까요? 미분양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실까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의 행동이 보였던 게 있었죠.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초반부에 분양가가 올라가는 광명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분양이 늘어났다가 시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조금 살려주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것들이 조금씩 완판이 되니까 여러분이 다시 그것에 비싼 가격이라고 얘기했으면서 안 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엔 사러 들어갔었죠. 그러다 지금은 다시 어떻게 됐나요? 다시 마이너스 P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게 일종의 힘겨루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힘겨루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상방으로 올라갈 것이냐 하방으로 떨어질까지에 관련된 부분은 결국 미분양의 총 포지션 증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분양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 거예요? 일단 지켜보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자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그래서 분위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자,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목에다 뭐라고 썼었냐면 신동아 법정관리에서 느껴지는 추가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름을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건설주사들이 일부 법정관리나 부도가 났었죠. 얼마 전에도 신일건설, 신일이라고 하는 거, 신일 해피트리가 있었죠. 거기도 옛날에 2007년에도 부도가 한번 그 법정 관리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났다는 걸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얼핏 얼마 전에 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신일이라고 하는 회사가 법정 관리가 들어갔다, 부도가 났다라는 느낌과 신동아 파밀리에가 부도가 났다, 법정 관리를 들어갔다라는 거에 대한 느낌이 어느 것이 더 크게 다가오시나요, 여러분? 똑같은 건설사가 부도가 났는데 신동아 건설이 부도 났다 또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라는 이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행동이 위축될까요?
더 활성화될까요?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얘기를 올려주고 계신데 다 아는 건설사고 꽤 유명한 건설사고 내가 이름을 들어봤던 건설사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더더구나 이미 하나가 무너져 있었던 상황이에요. 여러분 태형건설, 태형대시양 이런 데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뭐 자잘한 게 무너졌다.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이름 있는 것들이 확 들어와가지고 안 좋아졌다. 이게 굉장히 큰 분위기의 전환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오는 기사들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63빌딩 지은 신동아 법정관리 커지는 줄도산 우려. 줄도산 우려도 얼마 전의 느낌보다는 좀 확실히 틀려지죠. 자,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쇼크. 건설업계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올 것이 왔대요. 근데 이 말이 다 왠지 그런 것 같지 않나요? 4월 위기설 재발. 자, 재밌는 거는 뭔지는 몰라요, 저도. 근데 4월에 위기가 온대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이 4월 위기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미분양 PF 부실 공사비 수주절벽 건설사를 겹친 4대 공포가 있고요. 줄도산 공포 때문에 확산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거 한 대 때려서 아파가지고 태형건설 이런 게 있었네라고 했던 상태에서 자잘한 건 넘어갔는데 또다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건설사가 무너진 데더라라고 하는 순간에 굉장히 또 놀랄만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 이런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정부는 무엇인가를 할 수밖에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건설사의 4월 위기설도 있었지만 금융 쪽에 무슨 위기설 이런 거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다시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주고 도미노 현상을 만드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는 무언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아도 지난 1년, 2년 동안 건설 경기 활성화, 건설 경기 안정화, PF 대출 문제 없게끔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과연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나요? 그동안 뭐 했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결국 이제부터는 무언가가 나올 때가 됐다라는 게 갑자기 이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무슨 일종의 티핑 포인트 같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든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오늘 처음 겪는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여러 가지를 갖다 대충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상황과 제가 그때 크게 느꼈던 감정, 그때 이후에 변화됐던 정부 정책의 포인트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자유의진님께서 이런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옛날에 썼던 부동산 투자 이렇게 쉬웠어를 이제 여러 번 읽으셨다라고 하네요. 반복하니까 이제 이해가 조금씩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결국 생각과 경험이 쌓이면서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시야와 그 다음에 보는 눈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보면서 신동아 보도 났대. 신동아 법정관리래. 이 내용에만 넘어가지 마시고 이 이유로 인해서 정부가 무슨 대책이 만들어지게 될지에 대해서 한 번쯤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어때요? 헷갈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한테 무언가를 제대로 내려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어떤 분이 지금 채팅창에서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철저하게 나의 입장에서 나한테 유리한 것들을 바라는 모습들이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되게 리스크를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만들어져요. 지금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딱 하나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뭔가 풀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주장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쪽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당장
전세 문제라든지 기타 뭐 다른 시장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쪽에서 원하는 방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들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지금 보여지는 이런 대출 규제와 대출 완화 같은 경우도 정말 답답하게 보이는, 우리 부동산을 좀 투자를 하거나 하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정말 답답해 보이는 행동을 취하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 가계대출이 좀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대출 문턱을 낮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런 기사를 나오면 여러분들은 되게 좋아하시죠? 그러면서 단톡방에다 야 대출 풀어준대 뭐 이러면서 뭐가 글을 올리시죠? 그러면서 또 지난 하반기에 야 대출 안 풀어준다는 놈들도 있었는데 그놈 틀렸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또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두 가지 기사, 밑에 있는 기사까지도 비슷한 기사죠. 새해에는 대출 문턱 낮아지나 은행들 대출 기지개라고 펼쳐져면서 우리한테 또다시 뭔가 얘기를 해주는, 기대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 밑에 있는 얘기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또 다른 얘기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계대출을 관리 못한 은행 대출한도 드린다. 즉 대놓고 풀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큰 방향성. 자, 큰 방향성으로는 공식적으로는 5대 은행 대출 문턱 낮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계대출 관리 못하는 은행은 대출 한도 줄인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래, 네 맘대로 해. 은행들을 내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줘야 되겠지. 자, 그런데 작년에 가계대출 많이 일으켜가지고 시장 엄청나게 흔들리게 만들었던 애들 누구지? 니네들 조심해. 이 얘기는 뭐예요? 풀어줄게란 얘기일까요? 하지 말란 얘기일까요? 하지 말란 얘기랑 다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큰 방향성을 얘기해 주는 거와 지금 수동주님이 얘기하신 거랑 똑같아요. 큰 방향성과 실제 움직이는 줄기는 다르다. 결국 공식적으로 인터뷰는 풀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뭔가 해줄 것처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조심해 라고 하면서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뭐냐?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서울이 계속해서 올랐고 분양가도 오르고 기타 등등 하지만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서 풀어주긴 풀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쵸? 신동아건설 법정관리가 지금 굉장히 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뭔가 해줘야 되잖아. 근데 잘못해주면 재작년처럼 둔천주공 구하게 했더니 뭐 했어요? 여러분들 다 서울 뒤집어 산다고 영권에서 들어왔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상승장 초반이다 이러고 들어왔다가 작년 하반기에 두드러 맞았잖아요. 시장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제 와서 보니까 얼마나 경험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잘난 체하고 얘기를 할까요? 자, 시장의 모습은요. 방향성과 실제 그 내부에서 일어난 줄기가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5대 은행 문턱 낮춘다라고 하면서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긴 은행들은 대출 물량을 줄이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니까 올해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대출 규제 여전히 하겠다는 얘기죠. 여전히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 하겠다는 얘기를 처음에 5대 은행 대출 문턱 낮춘다라는 얘기만 우리는 단톡방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투자 못하는 사람, 시장의 흐름을 읽을 줄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대놓고 얘기하는 방향성과 그 내용에서 흘러다니는 줄기를 잘 봐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다면 정부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왜? 살리기는 살려야 되겠는데 지금 시장이 장난 아니고 신동아 같이 알려져 있는 데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거 살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거든?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여전히 지금 투자하겠다고 지금 설치고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큰 방향성 이놈 이렇게 하다가 뭔가 뒷구멍으로 살짝 풀어주는 이중적인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꿰뚫어 봐야 된다고요. 근데 유튜브에서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별론지 아예는 없는지 제가 이제 다른 거를 보지 않으니까. 이중적으로 디테일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들을 못할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정부는 항상 대외적인 부분과 방향성과 줄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디테일하게 찾아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보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보이니까 이런 부분이 보여요. 첫 번째, 일단은 풀어줬다가 여러분들이 몰려와서 일 터질 만한 것들, 그것들은 절대 안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 풀어줄까요? 아니죠. 차라리 지방을 풀어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파트를 풀어줄까요? 아니죠. 차라리 빌라나 오피스텔을 먼저 풀어주면서 0점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얘기는 꾸준히 나왔는데 지금 거의 벌써 2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풀긴 풀었어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보여서 그렇지.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이런 거 나왔죠. 뭐 빌라 가격이 정확히 이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 않은데 한 7, 8억 정도 되는 금액을 사게 되면은 뭐 청약하는데 지장 없게 해준다. 무주택자인 것처럼 청약하는데 지장 없게 해준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빌라를 사게끔 유도하는 정책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 반응을 안 보이고 있거든요. 나중에 또 하나 풀어줄 거예요. 또 하나 풀어줄 거라고. 이것들이 쌓여서 정책이 나중에 보니까 와 이거 괜찮아졌네 라고 하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누적 효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 정책의 누적 효과라는 걸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이제 조금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 송추님. 한 1년 넘게 들으셨나요, 이제? 어쨌든 지금 보게 되면 정부의 패는요. 그래서 니네들이 자꾸 호들갑 떨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제가 날짜까지 여기다 적어 드렸죠? 수도권과 지방 대출 규제 차등화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다라는 얘기가 작년 하반기에 12월 달에만 해도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업계조차도요. 지방부터 대출을 풀어달라는 얘기를 읍소를 하는 부분이 나왔고요. 즉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거죠. 나 돈 벌어야 되겠거든. 빨리 대책 내놔. 이거를 여러분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약간 깡패 습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장난스럽게. 정부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부유함이 아니라 시장의 안정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간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지금 이 말이 건설업계가 지방부터 좀 풀어주는 거 어때?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명분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복현 당시 금감위원장인가요? 지방대출 완화하겠다. 대출 규제 지금 앞에서 봤던 거 보니까 대출 규제를 갖다가 완화해 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규제로 갔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완화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침체에 빠진 지방부동산 내년에 대출 숨통 띄운다라는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얘기가 나온 것처럼 지방부동산 PF 관련된 추가 부실이 우려가 하느니 경고하기 나섰다, 이런 얘기. 이게 지금 전체적인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기사 한두 개로만 판단되는 내용들일까요? 과거부터 있었던 실제 사례와 기사들에서 나오는 그 내용 속에 있는 디테일과 이것들을 합쳐서 얘기를 하면서 종합해 봤었을 때 이러한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상황인데 지금 서울이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말이 될까라는 거죠. 우리는 좋지. 그리고 이 말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이지. 그런데 실제로 그러겠느냐고요. 결국에는요. 이런 상황으로 쭉 보게 되면은요. 제가 지금 누누이 오래전부터 얘기해왔던 이 큰 흐름의 방향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은 자꾸 돈 될 것만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그래서 당장 오른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부 정책은,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풍선 효과라고 그랬습니까? 누적 효과라고 했습니까? 누적 효과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오거나 바로 난리 나거나 하는 식으로 정부 정책이 안 만들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은요, 단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근데도 자꾸 여러분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들을 하시는데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방법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또 얼마나 실망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는 앞으로는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 나올 수밖에 없어. 활성화까지는 아니지만 정상화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썸네일을 작업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보다 확실하게 보이는 듯한 느낌이에요. 확실하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자, 첫 번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신년사를 내보였는데요. 이 신년사를 내보였던 이 내용이 좀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하게 있었지만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신년사라고 이걸 쳐가지고 직접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요, 내용 속에 무슨 얘기가 있냐. 올해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좀 미루고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걸 원하고 있죠?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당장의 경기 둔화의 고통을 줄이고자 미래에 다가올 위험을 외면해왔던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반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의 잘못은요, 당장의 소탐대실로 경기 부양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가 우리나라의 기초체력,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가계부채가 많아졌는데 대외적인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금융위기 같은 것이 오게 되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랬을 때는 지금의 경기 둔화보다 그때는 더 재기불능 상태가 될 수 있으니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게 한국은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하기는 하겠으나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더 큰 문제는 경기 부양보다는 이 미래에 다가올 위험에 대한 리스크부터 먼저 없애고 난 다음에 부양을 해야 됩니다. 즉 곧바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 아니다. 0점 조정하면서 부양 이전에 위기의 문제를 조절하겠다. 대놓고 가계부채 문제를 조금 먼저 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신년사에서요. 그럼 올해 어떻게 한다? 대출 풀어준다, 안 풀어준다? 아까 보셨죠? 쉽게 안 풀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집값이 오를까? 어떤 걸 근거로 집값이 오른다고 얘기하시는지. 아까 어떤 분이 위에서 얘기하셨죠?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동성 늘어난다고 그렇게 공식처럼 그런 게 이 세상은 단순계가 아니에요. 복잡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유튜브에 떠드시는 분한테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쪽팔려요. 공부 좀 하세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서 괜히 모르면서 경제 얘기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시경제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면서 부동산 얘기하니까 자꾸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이 우리 쪽 부동산 쪽에 있는 사람 개무시하는 거잖아요. 어설프게 알면서 어설프게 책에서 있는 내용 가지고 떠들지 말라고. 부동산도 똑똑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빨간 줄 쳐져 있죠. 경기를 고려해서 비부동산 가계부채 및 비수도권 부동산 대출에 대한 미시적인 조정은 검토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가 나왔죠. 일단 비부동산에 대한 가계부채 문제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이 뉘앙스를 아직 제가 못 찾았어요. 여기 전세대출을 의미하나? 뭘 의미하나? 기타 등등 다른 게 있나? 근데 뒤에 있는 건 확실하죠.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대출에 대한 미시적인 조정은 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아까 나왔던 거. 아까 작년 하반기부터 나왔던 거. 뭐예요? 지방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대출 규모를 서울을 눌러두시 하진 않겠다. 이거를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와, 지방 이제 풀어준다고 가야겠구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누적 효과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틈을 발견한 거예요. 이 틈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기를 올 상반기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이놈의 욕심들이 여러분들 뛰어가게 만드는 거죠. 설레발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장담 한번 해볼까요? 올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유튜버들 지방이 어쩌고저쩌고 또 하는 말들 늘어날 수도 있을걸요? 그런데 상반기 1월 9일 현재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해왔던 것들과 그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의 신년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풀어주는 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니네들 기대도를 안 해줄 건데 지금 보아하니 아직까지 좀 해석이 저도 헷갈리는 비부동산 가계부채 문제와 비수도권, 다시 말하면 지방 부분은 조금 고려해 줄게란 얘기가 된단 말이죠.
고려해 줄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틈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가운데서 무언가 정책이 쌓여가게 되면 또 어느 순간 지방이 많이 풀렸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아까로 돌아와서 이제는 조금 보다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금방 보여드렸던 거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신년사 부분의 일정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또 뭐가 있느냐. 신년사에 담긴 건설업 위기 상황, 정부정책 지원이 절실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신년사가 어디 거 신년사인가 라고 확인해 봤더니 대한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등등 몇 군데 협회더라고요. 결국 뭐냐? 건설사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 이제 좀 살려주라. 힘들어 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압박을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조합해 놓으니까 난 힘들거든. 네가 나 어떻게 안 해주면 난 이제 죽을 것 같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부도 지금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국은행 총재마저도 신년사에서 그래? 그 부분은 해줄 수 있을 것 같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2025년 새해 부동산 변화, 대출 규제와 지방 완화의 이중 전략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내용은 여러분이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대출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표시는 안 나지만 저는 전세 자금 대출 이 규제 부분도 올해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것들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또는 이것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거는 지방이란 말이에요. 지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풀어주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기사들을 또 1월 달에 들어와서 조금 뒤져보다 보니까 자, 지방 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기준을 확대한다. 집 한 채 있어도 지방 악성 미분양 구입하면 1주택으로 등등 이런 것들이 사실 지방 준공업 미분양 구입하면은 뭐 어떠고 저쩌고 이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죠. 자, 그렇다면 그동안 제가 말했던 거를 한번 축약을 시켜봅시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요. 지방 어때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 안 해야 되는 대상일 겁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든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결국 이게 뭐냐면 2025년도 경제정책 방향이에요. 아까 어떤 분께서 지금 윤 정권이 직무 정지 상태인데 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직무 정지라고 해서 지금 공무원들 일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중에 도장을 꽝 찍느냐 안 찍느냐의 문제지 우리 현재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지방에 대해서 지금 준공업 미분양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이미 지금 주어져 있어요. 알고 계실 겁니다. 관심 없었더라면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지만 준공업 미분양을 사는 경우에 혜택을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자 준공업 미분양이 지금 현재 미분양이 전체적으로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방 이대로 내버려 두고 어디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분양 어떻게 된다고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준공업 미분양에서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성공했어요? 안 했거든요. 안 했으면 근데 지금 신도가 무너지고 장난 아니야. 그러면 대책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럼 준공업 미분양이 어떻게 되겠다? 준공전 미분양으로 확대 개편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 사이에 여러분들 나왔던 대책들이 또 뭐 있었는지 아세요? 최근에 1월 달에 그 정부 정책 방향에 나왔던 것들을 보게 되면 지방 종부세 있잖아요. 1세대 1주택자 특례 4억 이하로 확대됐죠. 모르시나요?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본 거예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지방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4억 이하로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 있죠. 우리 공시지가 1억 미만. 기억나시죠? 그거 얼마로 확대됐어요? 완화했어요? 2억 이하로 확대됐어요. 완화한대요. 시간이 가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정부 정책의 풍선효과, 누적효과? 쌓여가고 있잖아. 쌓여가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뭐 봐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풍선효과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번 대책 나오면 어디가 어떻게 풍선효과로 오를까요? 바뀔까요? 이거 상승장의 방식이라고. 그래서 상승장의 방식처럼 떠드는 애들 보면서 요즘에 제가 되게 무시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시장을 잘못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여러분 다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분들 언제부턴가 뭐라고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랬는데 시장이 바뀌고 있어?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 대책 하나, 둘 나왔는데 여러분들 계속 무시하고 있죠. 왜? 풍선 효과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거든. 그러나 이 시기는 풍선 효과가 아니라고, 누적 효과라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 시기가 바로 이 시기란 말이에요. 어떠세요? 지금 제가 한 50분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50분 정도 쭉 떠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그냥 있었다라면 이 지금 흘러왔던 흐름들을 체킹할 수 있었을까요? 이 얘기가 지금 제가 잘난 체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왜? 저라고 처음에 알았겠습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거의 30년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나름대로 헛발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20년 30년 했다는 분들이 지금 이 얘기도 못하고 있다? 제가 볼 땐 투자하신 분이 아니라니까. 말장난 하신 분들이지.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하게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를 노력한 게 안 보이는데, 돈 벌기 위해서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해야 돈 번다라고 알게 되면 더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도 못한다? 그렇게 치열하게 안 살아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올해, 자, 이제 화면 잠깐 넘기면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릴 거는요. 자, 올해 그래서 지방이 오른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단지 누적 효과라고 하는 시장의 흐름이 과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2014년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승장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나름대로 그때도 꽤 길었던 시간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여러분들 얼레벌레 시장이 꺾이고 난 다음에 2021년 9월 정도부터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22년, 2023년, 4년, 지금 4년 차에 접어들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서 지금 희망 안 놓고 버티다가 지금 어때요? 지칠 만큼 지쳤죠. 이제부터 막 빠져나간다고 사람들이.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평상시에 들어오시는 숫자보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빠져있다고요. 지치거든. 그런데 원래 이 시장은 이 지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속 가는 거라고요. 지칠 듯이 지쳐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칠 듯이 지친 게 2008년 금융위기 왔고요. 그 다음에 아니야 오를 거야 라고 해서 2009년에 막 올랐어. 실제로 침체장은 2008년부터 시작된 거죠. 근데 2009년에 딱 오르니까 DTI 규제로 여러분들이 뒤통수 딱 맞았어. 아니야 당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인데 건설사 사장 출신이니까 우리 살려줄 거야. 희망 고문했었어요 스스로. 그랬더니 보금자리 만들어서 더 죽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09, 10, 11, 12 우리가 보통 서울과 수도권 장에 있어서의 최저점 침체장을 2012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부동산 시장을 떠납니다. 근데 이때 버티고 난 다음에 바로 올랐냐? 아니에요. 2013년, 2014년, 2015년. 저는 말로는 상승장이 그 이후 시작됐다고 했지만 사실상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방송에서 그랬죠. 상승장 초기라고 여러분들을 자꾸 꼬시는 거짓말들을 하시는데 상승장 초기는 안 오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2013년, 14년, 15년도에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자꾸 헛소리들을 하시는데 2013, 14, 15년도에는 그때 오른다고 단 몇 명도 생각을 안 했다고요. 그러다가 눈에 보였던 거는 2018년, 19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또 빨랐던 사람, 청약시장을 통해서 빨랐던 사람이 2016년, 17년. 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겠습니까? 왜? 지금 유튜브 가지고 투자할 때를 가야 되는데 인기 없지. 그러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인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치지 말아야 된다고요. 저도 다쳐보니까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했던 얘기 있잖아요. 점점 시장의 움직임은 명확해지고 있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유튜브에서 탕후루처럼 지금 달짝지근하지만 왠지 불량식품 같아서 나중에 병드는 것보다는 지금 하지 못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보셔야 된다고요. 자, 에디션 2님이 이런 표현을 해주셨네요. 2012년 하반기에 수도권도 미분양 아파트 5년 양도세 면제로 집을 샀다. 그땐 사람들이 집을 안 샀다. 네, 맞아요.
그때 집을 사겠다라고 하고 그때 부동산 공부한 사람들을 정상으로 보셨겠습니까? 사람들이 미친놈 취급했다고요. 그 미친놈 취급하는 시간을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미친놈이 저 사람이 아니라 나였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우르르 몰려 들어왔던 게 그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상승장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보고 제가 맨날 그 얘기하죠. 임장을 가더라도 거기 가서 무엇을 이거 사요 말아요 라고 물어보지 말고 이게 지금 얼마고 나중에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맛집도 가고 기억나는 건 맛집밖에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음번에 왔을 때 지난번에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가격이 이렇게 되고 분위기가 이렇게 됐네. 그렇다면 분위기가 달라진 걸까? 이런 것들의 누적 효과의 흐름을 느끼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막 돌아오거나 상승장에 그 돈을 벌어야 된다는 강박에 휘둘리시는 분들이 지금 뭐하냐? 사요 말아요에 더 집중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 톡 까놓고 얘기해보자고요. 누가 제일 신뢰감이 가십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이걸 팔아야 되거나 이거를 꼬드겨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신뢰감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든 안 벌든 간에 더 중요한 거는 꾸준한 투자라는 얘기. 참 영양가 없죠? 단기적으로는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 어떻게 날까?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신 거에 대해서 요즘같이 별로 좋지 않은 시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서울원 아이파크 14억 얘기하시니까 서울원 아이파크 얘기를 처음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좀 잠깐 이 청약시장과 연결시켜서 지금 얘기를 한번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방 쪽으로 조금 풀어줄 것이기 때문에 서울 쪽에 뭔가 확실한 혜택이 오기가 좀 애매하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서울원 아이파크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반포에 있는 원베일리처럼 그런 유사한 아파트가 되게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나왔어. 서울원 아이파크가 눈에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원 아이파크에 눈에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 다른 것과 비교하니까 온갖 호재들이 많아 보여서가 아닐까요? 그런데 시장으로 보게 되면은요. 청약시장이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여러분들 높은 분양가 때문에 주저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봤을 때 가장 먹을 게 많아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는 지금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청약시장에 들어오면서 끈을 못 놔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 하나 드려볼까요? 지금 서울원 아이파크도 얘기하셨고 다른 데도 많이 이렇게 했는데 뭐 꽝도 냈고 뭐 많이 고민들 하시잖아요. 2008년도 지나서 2009년도부터요. 2012년도까지 분양했던 그 아파트가 상승을 시작했던 2018년 이전까지 흐름이 어땠는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불불님께서 기회를 놓칠까봐 마음이 조급하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론 이제 제 성향이기 때문에 저의 성향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으면 서울원 아이파크 하겠느냐? 전 안 합니다. 일단 지금 좋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광운대 역세권, GTX 등등 미래 언젠가 엄청나게 터질 호재이고 대단지고 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딱 하나입니다. 시기가 뭐지? 안 좋은 시기. 근데 싸? 비싸? 비싸. 그러면 안 한다요. 제가 그때 내가 안절부절했었거든요. 저도요. 그랬는데요. 그 이후에 2009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1년 지나고 13년 지나니까 그때까지 몰랐던 요즘 말로 하면 서울원 아이파크보다 더 좋은 게 적정한 가격의 물건이 나올 수 있는데 마침 상승장하고 맞물려. 시장을 풀어줘. 서울시장을. 그게 더 크게 먹어요. 이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는 조급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저를 볼 때 그런 느낌을 가지셨을 거예요. 저 부룡이라는 친구는 되게 여유 있게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나쁘게 말하면 산전수전 공중정을 겪으면서 그 시장에 돌아가는 걸 봤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청약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싸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누적 효과 때문에 한참 움직이려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물론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어떤 특정 아파트 단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서울원 아이파크가 좋다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좋죠. 장기적으로 부동산을 우상향 한다고 했는데 근데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거든요. 효율성을 따지고 들었을 때는 시장이 안 좋을 때 고분양가의 아파트를 사는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저라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물량 터져가지고 가격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예를 들면 대놓고 꼭 서울 오는 아이파크가 아니더라도 내 가격에 광명이 맞으면 광명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표현했죠.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그때 특히 이제 2009년 초반 부분이에요. 고분양가 아파트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2008년, 2009년도에 그때 고분양가 아파트라고 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나중에 입주하고 난 다음에 피도 안 묻고 오르지도 않고 다시 그분들이 한 5, 6년, 7, 8년간 마음고생 엄청나게 심하게들 하셨어요. 근데 그 시점에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거나 할인 분양에서 입지 괜찮은 거 샀던 사람들이 그때 집값 오르면서 더 많이 법니다. 시기가 좋지 않다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조급한 거는 알겠으나 그 마음은 내가 몰라서 몸이 조급한 거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건 딱 하나죠. 싸게 살 수 있느냐. 자, 코코닉 님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게 있네요. 2008년 동천 디스티, 기탄반이나 이런 쪽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그 사례 중에 하나인데 2008년도 동천역, 그땐 동천역도 없었죠. 근데 동천역이 뚫린다라고 해서 지금 그때 땅 파고 있을 때 있었나? 그때 전혀 그랬을 거예요. 그때 동천역에 있는 디스트, 사실 동천역에서도 멀죠. 하지만 당시 수지, 용인이라는 게 버블세븐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되게 좋은 곳이라고 했던 곳. 자, 그랬는데 그 아파트가 고분양가로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게 잘 팔렸느냐? 잘 팔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돈 벌었느냐? 돈 못 벌었습니다. 오히려 상승장에 들어왔을 때 기흥산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어. 물론 수지가 안 올랐다가 아니라. 즉 뭐냐? 동천 디스트 같은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용인 같은 경우죠. 고양시 같은 경우가 그 당시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덕이지구, 식사지구의 고분양가 아파트들이었죠. 코코닉 님이 아마 그 08년도에 그 사례를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동천 디스트 같은 경우도 저도 그래서 당시에는 거기 이제 물류창고 있고 그때 이제 요즘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면서도 이게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 모든 사람의 분위기는 그 신분당선이 뚫리고 버블세븐이라고 하는 이미 검증받았던 용인의 급등을 봤기 때문에 조금 산에 붙어 있지만 물론 산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기 동천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아파트, 하지만 삼성레미 아니야.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얘기를 여러 번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고민했었어요. 근데 저도 부담돼서 안 했는데 나중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마지막에 나왔던 청약이라고 하는 부분 조급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누적되는 효과를 보고 있는 첫 번째 단계가 2025년이기 때문에 상반기 미분양이 늘어나는지 너무 서두르면서 청약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